안녕하세요. 이번 모듈에서는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전자유전체 유전변이 해석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학부 안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전변이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그 딥러닝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크게 네 가지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인포머라고 하는 2021년에 나온 이 모델에 대해서 구글 콜앱을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거는 딥시라고 하는 2015년에 개발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시퀀스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전사 조절 인자나 아니면 관련된 기능들을 예측하는데 사용됐던 첫 번째 딥러닝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한 200, 거의 1000개 가까운 그런 크로마틴 조절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레귤러토리 시퀀스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이제 딥러닝의 기본적인 패턴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125개의 DNA즈 시퀀싱에서 얻어냈던 데이터들을 피처로 활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690개 정도의 트랜스크리션 팩터 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4가지 정도의 히스톤 조절을 나타내는 뭐 K27AC라든지 트라이메틸레이션 같이 크로마틴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대한 피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한 마찬가지로 레귤러토리 시퀀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모델들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 툴을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특정 지역에 있는 그런 크로마틴의 효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닙으로 인해 가지고 레퍼런스 알릴에서 알터네이티브 알릴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크로마틴 조절의 정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딥시 모델은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활용할 수 있었던 딥러닝 방식들을 사용을 했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포지셔널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하여 우리가 네 가지 그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각각의 인풋 포지션에 어떠한 빈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다뤘듯이 특정한 레귤러토리 인자들이 붙는 지점들은 특정한 모티프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 그 모티프들은 ATGC의 고유한 빈도들을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빈도들을 우리가 포지션 웨이트 매트릭스로 변환을 해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된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런 칩식 혹은 DNA식에서 나타냈던 정보들을 일련의 리스트로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어레이 형태에 들어갔던 정보들의 특정한 위치들이 그 A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고 있는지, 혹은 T, 혹은 G, C 등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정보들을 이제 하나의 그런 원 디멘저널 컨볼루션 할 수 있는 정보들로 변형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형된 정보들은 이후에 렐루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모델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딥시 모델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특정한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을 담당하는 크로마틴 피처들이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시퀀스들, 각각의 데이터에서 나왔던 시퀀스들을 함축해가지고 그로부터 기본적인 피처들을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각각의 인풋 시퀀스들을 넣어주고 나서 거기로부터 공통적인 피처들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풀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레이어를 쌓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가장 919개의 그런
크로마틴 피처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지역과 그다음에 공통적인 학습들을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딥시 모델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레퍼런스 염기서열에 나타났던 정보들이 만약에 다른 형태의 ATGC를 갖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시퀀스가 T라고 하는 알릴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새로운 알릴,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DNase 하이 센시티브 사이트나 트랜스크리പ്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나 아니면 크로마틴이 열리는 히스토마크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을 추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정보들이 실제로 알릴이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됐던 데이터의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전자유전체 변이들을 주어졌을 때 그 변이들이 얼마만큼의 각각의 티슈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예측을 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조금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그 페이퍼에서 주는 웹사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인풋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염색체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랑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변이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는 정보들하고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기본적인 VCF 파일을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이에 대한 아웃컴으로 이제 각각의 그 트랙들이 갖고 있는 그 이 변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스코어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폭사 A의 바인딩을 나타내는 지점에서 A가 G로 바뀌는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바인딩의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게 바인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G가 T로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바인딩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변이에 대한 정보를 전자유전체에서 얻게 되면 이 딥시의 모델에 넣어서 각각의 그 위치에 따른 그런 스코어들을 각각의 그런 티슈나 트랙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델은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나온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유전체 데이터나 이 변이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각각의 그 트랙에 변화되는 그런 액티비티의 스코어들을 구해서 여러분들 그 분석이나 연구 개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딥시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후에 같은 팀에서 이제 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업데이트가 된 모델을 개발을 했죠. 이 세이라고 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딥시가 갖고 있는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딥시와 다르게 몇 가지 지점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 패턴들을 한번, 그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이는 딥시의 모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나 모델 아키텍처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딥시에서는 regulatory activity 혹은 sequence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한 40가지 정도의 클래스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전에 딥시에서 한 900개 정도의 트랙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 900개의 트랙들이 사실 각각이 개별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바이올로지컬 코헤런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데이터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사조절 인자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사조절 인자가 뭐 이낸서도 있고 프로모터도 있고 아니면 뭐 헤테로크로마틴, 뭐 유크로마틴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매뉴얼하게 한 40가지 정도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클래스를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누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진 스코어들이 어떤 식으로 논코딩해서 크로마틴의 이펙트를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돈된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이에서는 딥시에 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cis regulatory profile,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에서 조절자로 일하는 그런 정보들이 한 2만 건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셀라인 데이터도 한 1,300개 정도 추가가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티슈에 대한 정보들이 뭐 시스트롬이라든지 엔코드 아니면 로드맵 에피지놈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추가됐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추가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퀀스 클래스들을 나누고 이제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키텍처 구성에서도 이제 이런 듀얼 리니어라든지 아니면 논리니어 패스를 고려할 수 있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했고 또한 레지듀얼 다일레이티드 레이어 같은 것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특정한 패턴들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딥러닝 모델로 활용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파셜 베이시스 펑션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모델이 들어갔던 인풋 시퀀스들이 조금 더 길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계산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딥러닝 모델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일단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보여드린 그런 딥C의 모델과 비슷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시퀀스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1kbase 정도를 넣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4kbase, 4배 정도 길게 들어가게 됐고 리니어와 논리니어의 그런 레이어들을 다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동적으로 이 시퀀스에 대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핫 인코드 매트릭스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그 시퀀스의 매트릭스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됐던 네트워크 위에 레지듀얼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어진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구성을 했고 이후에 스파셜 베이시스 펑션이라든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훨씬 더 주어진 이 컴플렉스한 정보들을 더 잘 효율적으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추가를 했죠. 이렇게 넣었던 정보들이 총 한 2만 개 정도의 피처들을 넣었을 때 이 피처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40개 정도의 클래스들을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정보들을 넣게 되면 한 40개 정도의 클래스를 넣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프로모터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프로모터라고 하는 건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그다음에 RNA 폴리머레이즈 2가 붙어서 실제로 트랜스크립션을 일으키는 지역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모터가 작동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전사의 효율과 복잡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핸서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핸서가 3차원의 구조로 가서 붙게 되는데 이렇게 조절하는 인핸서의 지역들을 11개 그런 인핸서로 나눴고 이 인핸서들은 각각의 티슈랑 셀 타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서에 보시면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원문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장에 작동하는 인핸서 아니면 뭐 태아의 그런 근육 발달에 작동하는 인핸서 아니면 뭐 그 뇌발달에 작동하는 인핸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핸서의 클래스들을 나누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각각의 트랜스크립션 모델에 대한 정보들도 넣었어요. 그래서 TN1부터 해서 TN4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그 모델들, 바인딩 지역들을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사 조절 인자랑 크로마틴이 주로 붙는다고 알려지는 그런 폴리콤브 지역들도 PC1부터 PC4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테로크로마틴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팩터 자체가 붙는 지역들도 우리가 특징적인 그런 피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지역들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사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가장 제너럴하게 그리고 굉장히 넓은 수준에서 3차원의 그런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몰레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 CTCF, 코에신 바인딩 몰레큘인데 이 정보들이 붙는 지역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세이 모델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DNA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논코딩 지역들, 굉장히 광활한 논코딩 지역들을 구획화해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이 모델이 모델을 구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셀라인 데이터들을 이 정보에 넣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각각의 시퀀스의 피처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K4 모노메실레이션 혹은 여기 보시면 트라이메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핸서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모터를 예측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구획들이 인해서의 부분을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인해서의 부분을 예측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프로모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이메실레이션에 의해서 잘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각각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어느 시퀀스 클래스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정보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과연 이 정보들이 각각의 지와스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뮤테이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각각 이렇게 질환에 대한 정보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질환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뭐 블러드에 관련된 질환이다. 그러면 블러드에 담당하는 이 시퀀스 클래스가 무엇이냐? B셀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렁이다라고 하면 렁에 들어가는 건 뭐죠? 여기는 멀티티슈라고 나오네요. 멀티티슈라고 나오고 브레인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지와스 힛이 많이 미쳤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뉴로티시즘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좀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스모킹 스테이러스 그러니까 에딕션 같은 거 아니면 컬리지 에듀케이션 이게 이제 지능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지표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브레인에 관련된 그런 레귤러토리 인자들이 영향을 받는 뮤테이션이 그 지역에 많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세이의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유전체 데이터들에 대한 딥러닝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itHub에 있는 그 소스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클러스터에 활용을 해서 클러스터에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세일을 좀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튜토리얼에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를 구글 콜앱에 불러오는 게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바로 좀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웹 베이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산출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하게 그 결과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그 딥시랑 세이의 모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바센지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 바센지라고 하는 모델은 조금 다른 팀에서 개발을 했죠. 로버트 켈리라고 하는 팀에서 개발을 했고 요거는 이제 데이비드 켈리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켈리라고 하는 분이 개발하셨고 이거는 이제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딥시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 공개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자체도 크로마틴 스테이트를 예측하거나 특정한 지역들이 얼만큼 셀 타입, 티슈 스페시픽한 그런 기능 조절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 특징이 있죠. 뭐냐면 마우스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쵸? 학습을 할 때 휴먼 데이터만 쓴 게 아니라 마우스 데이터도 씁니다. 사실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넣는 정보는 전부 다 ATGC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인간에 있던 마우스에 있던 별로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휴먼이랑 그러니까 인간이랑 그 쥐는 각기 다른 염색체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염색체 위치를 학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는 컨텐츠 그러니까 ATGC에 이 염기 서열의 빈도 자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모델에서는 인간과 쥐를 모두 다 학습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바센지 모델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레귤러토리, 전사조절 인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조절자 자체는 굉장히 그 종간에 잘 컨저브드가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저브드 된 지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마도 레귤러토리 인자들, 그러니까 전사조절 인자를 더 잘 설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모델 자체를 좀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모델 구성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딥시나 세이의 모델과 다르게 바센지의 모델은 굉장히 긴 시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30 킬로베이스 정도를 사용을 하고 이제 개발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3D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롱레인지 인터랙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원활 인코딩을 바탕으로 레이어를 쌓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일레이티드 레이어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레지듀얼 레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닙 액티비티 디퍼런스 스코어라든지 익스프레션 스코어, SAD, SED 스코어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알릴이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알터네이티브 알릴이 특정한 뮤테이션을 갖게 됐을 때 얼마만큼 변화되는가를 이제 Z스코어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 각각의 그런 티슈나 트랙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Z스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젠지 데이터에서 나왔던 그런 예측의 지표들을 활용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공개된 그 자폐증 드노보 뮤테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8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그 논문과 그다음에 네이처 지네틱스에 같은 해에 나왔던 논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왜 두 가지 다른 데이터가 있었냐면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사실 같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노브 뮤테이션을 만들어냈던 방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논코딩 뮤테이션의 패턴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얼리 데보 그러니까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논코딩 뮤테이션 그런 티슈의 논코딩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디벨롭먼트에 그렇게 상관없는 변이들은 굉장히 낮은 스코어를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뇌에 관련된 이제 자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에 관련된 그런 논코딩 뮤테이션들도 조금 효과가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아마 이 뇌에 관련된 데이터는 초기 발달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후기의 그런 발달 단계에 있는 데이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코어 자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센지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모델이 개선돼 가지고 이제 같은 팀에서 칼리코 제네틱스에서 그 모델이 등장을 했죠. 그게 이제 2021년에 네이처 메소드에 나온 인포머라고 하는 그런 모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센지에 비해서 이게 이제 무엇이 더 달라졌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텐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일레이티드 레지듀얼 레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길게 주어진 시퀀스 안에서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 피처를 담고 있는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측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모델에서는 한 200킬로베이스까지 그 인풋 시퀀스를 가져가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그 화생지에 사용했던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인포머 모델이 바센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상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죠. 뭐 당연하게도 이제 후속으로 나온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런 종류의 그런 레귤러토리
클래스들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케이지라든지 칩식, DNA식 모두 다 높은 형태의 그런, 그 효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포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 모델 트레이닝 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그런 지노믹 트랙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런 모델의 지표들이 그 어느 티슈나 어느 셀 타입에서 크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마찬가지의 그런 모델을 따른 그 구성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퀀스 그 변이를 갖고 있는 시퀀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기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196개 정도의 그런 그 염기설 196킬로베이스로 구성된 시퀀스를 넣어줘서 마찬가지로 원하는 인코딩 매트릭스로 넣어주면 요 시퀀스가 담고 있는 변이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런 각각의 티슈에 대한 예측 지표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변이들이 얼마만큼 특정한 티슈나 셀 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인포머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링크는 여기 보이시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때 받은 링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구글 콜앱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구글 콜앱 튜토리얼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글 콜앱에 그 노트북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콜앱에 먼저 커넥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버튼을 누르고 구글 콜앱이 이제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앱 프로를 쓰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일반적인 그 구글 콜앱 GPU로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매니지 세션에서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뷰 리소스에서 보시면 change run type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GPU 스탠다드 버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아마 무리 없이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델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탠다드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인스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포머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포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 각각의 이런 모델 데이터들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포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설치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텐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뒤에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압축을 풀어줘야 될 그런 gzip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뭐 판다나 넘파이 같은 것들 설치를 하고, 위에 이제 키포이식 설치를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파스타 파일 인덱스 만드는 내용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포머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트랙의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트랙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 구글 콜앱의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드리고 이제 시각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부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먼저는 이제 딥러닝 분석에 사용됐던 그 인포머 모델을 먼저 TF 허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을 어, 연결을 할게요. 그쵸? 이 모델은 원래 오리지널 인포머 논문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트레이닝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인포머 모델에서 이미 벤치마크가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공개된 그런 모델을 끌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링크를 이어주시고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이 모델 구성에 들어갔던 동일한 버전의 참조 유전체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참조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래서 최신 버전은 이제 CHM13인데 CHM13 너무 최신이라서 아마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구축됐던 모델은 HG38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wget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풀어서 파스타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은 아마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아마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스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약간 여백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집을 풀어주시면 텍스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스타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인덱스가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염기서열의 위치랑 동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모점 1번에 첫 번째 위치다. 그럼 첫 번째 염기서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이 인덱스의 정보만 있으면 이 30억 개의 그런 염기서열을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파일을 풀고 나서 압축을 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먼저 만들어 주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자유전체 유전 변이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유전체 유전 변이가 저장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클린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유전 변이가 전자유전체에서 온 건 아니지만 일부는 전자유전체도 있고 일부는 엑섬 시퀀싱도 있지만 어쨌든 NGS에서 얻어냈던 그런 유전 변이들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장된 파일을 VC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고 이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CF 패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링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뭐 몇 초면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측을 위한 모델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포 모델 같은 경우는 한 400kbps 정도까지도 이렇게 시퀀스 랭스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의상 393, 216개 이런 염기서열의 랭스를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겟 들어가는 그런 그 모델에 들어가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트랙들을 한번 불러서 보도록 하죠. 이제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포머 예측을 하게 되면 인포머에서 이 각각에 들어가는 그 트랙에 대한 스코어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정보랑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트랙이 무슨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놓고 이 필터를 누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간에 대한 그런 예측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트랙의 인덱스가 몇 번이냐? 이 인덱스 정보가 있으니까 인덱스가 몇 번이냐? 그러면 여기다 리버라고 이렇게 치시면 리버가 없네요. 네. 리버가 없으면 키드니. 키드니는 있겠죠? 키드니. 키드니도 없네요. 브레인은 있겠죠? 브레인. 브레인 정보? 잠시만요. 필터링이 아이덴티파이어.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아이덴티파이어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션을 찾아야겠죠. 자, 다시 리버를 봅시다. 리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에 관련된 그러니까 엠브리오닉 리버, 그러니까 태아 생후 59일 정도의 그런 엠브리오닉 데이터도 있고 뭐 리버 중에 뭐 아이들의 리버 데이터도 있고 뭐 어른들의 리버 데이터, 뭐 노년들의 리버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런 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인 데이터다. 그러면 브레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덱스 번호가 몇 번째 위치하는 트랙이다.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 펑션들을 미리 지정을 해둘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한 논코딩 유전체 부위에 대한 딥러닝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볼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인포머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하면 특정 유전체 부위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노믹 인터벌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 그 유전체 부위가 어느 정도의 전사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포머 모델이랑 인간 유전체 파스타 파일을 먼저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모델을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스타 파일을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이 장착되고 나면 무엇을 먼저 보고 싶냐?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린 이 논문에서 사지 체형 발달이라고 하는 그죠? 림빅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의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논코딩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찾았어요. 그 문제가 어디 있냐? 인그레일드 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앞단에 300킬로 베이스 페어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환자들이 딜리션을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뮤테이션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유전체 데이터에서 이 딜리션 뮤테이션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 딜리션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 염색체 2번에 이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까지 나타나는 거니까 이 위치를 인터벌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키포이 이 모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터벌로 넣어봤더니 실제로 얘가 어떻게 나오는가 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타겟 인터벌을 넣고 얘를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한 200킬로 베이스, 200, 이게 한 20킬로 베이스 정도의 딜리션인데 이 딜리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주는 거죠. 모델 프레딕션을 해서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것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전사 조달 기능을 예측을 했으니까 요게 이제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이는 조직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지체형 발달의 문제이니까 아무래도 그 림빅 시스템,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를 바꾸는 그런 조직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리고 이게 발달 장애이니까 아무래도 태아의 문제일 거고 후올 림빅 조직의 문제일 거다.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에게서 얻어냈던 정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 조직도 마찬가지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후 100일 정도 된 아이에게서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후올 림빅, 머슬하고 108일 정도. 여기도 힌드 림빅 하고 여기 한 120일 정도. 그다음에 브레인 여기도 105일, 생후 100, 아니 그 태아의 수정후 그 다음에 브레인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대조군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좀 어른들 그 다음에 전혀 림브나 아니면 그런 브레인과 상관없는 췌장 조직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팬크레아즈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췌장 조직 말고 코로니안 알터리 정보, 혈관 같은 정보들도 여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크가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보이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이러한 지점들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측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스코어, 그러니까 2 이상의 스코어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반면에 브레인 같은 경우에 높게 나타나죠. 이 부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지점들이 스코어가 거의 1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렇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판크레아즈, 그러니까 췌장 조직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코로니아 알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픽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스코어들은 한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코어 자체가 굉장히 낮고 어느 특정한 지점에 이렇게 픽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이즈 수준으로 아무런 그런 액티비티, 전사 조절의 액티비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정보를 놓고 봤을 때 인포머의 이 모델이 굉장히 잘 학습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전자유전체 결과에서 나온 딜리션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유전 변이를 이용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닙이나 인대를 이용했던 예측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VCF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런 위치에 나타나는 변이들을 보려고 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VCF 파일을 클린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클린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개별에 대한 유전형 정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헤일 튜토리얼 때 배우셨지만 유전형 정보는 각각의 환자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정보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인포머 예측을 하실 때는 이 유전형에 대한 정보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예측 자체는 이 로커스 레벨, 그러니까 변이 수준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 환자의 모든 그 유전형 정보를 요 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고유의 분석을 하실 때는 그 환자에 해당하는 컬럼 정보는 빼고 그 변이에 대한 정보만 넣어가지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공개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환자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고 클린바에 공개된 그러니까 환자의 그 개인 정보가 없는 변이에 대한 정보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인포머의 모델을 먼저 넣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각각의 티슈에 인터랙션이 있는 그 PCA 500가지에 대한 정보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포머 팀이 프리 컨피겨드 데이터를 미리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클 파일로 제공을 해가지고 이 그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먼저 불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 클린바에 있는 데이터들,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variant centered sequence. 그러니까 각각의 주어진 변이들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A에서 T로 변하는 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요 변이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맨 처음에 FASTA 파일에서 불러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reference 시퀀스고 여기는 alternative 시퀀스니까 각각의 변이에 대한 정보를 양쪽으로 upstream, downstream 시퀀스를 맨 처음에 불러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FASTA 파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VCF에 대한 위치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편의상 처음 30개의 변이에 대한 결과만 여러분들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전체 변이를 몇만 개씩 하면 이게 한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만 먼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마다 변이가 두 개씩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루프가 돌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한 몇 초 정도 걸리는 예측에 해당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시퀀스 랭스를 조금 더 짧게 넣으면 예측이 훨씬 빠르겠죠. 근데 이제 인포머 모델 자체가 굉장히 긴 레인지의 그런 시퀀스도 넣어달라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원래 지정했던 한 400킬로베이스 미만의 그런 시퀀스 랭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쵸? 한 20개 정도 할 거를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조금만 있으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30개에 대한 그 예측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변이에 그 나타날 수 있는 각 트랙의 그런 전사 조절 지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 전사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해당 변이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값을 결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제 크로모점의 위치 포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변이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 변이가 일어났을 때 G가 A로 바뀌었을 때 셀레벨럼 그러니까 그 손해에서는 얼마만큼의 그 DNA제 액티비티에 영향을 받는가 그러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도의 그런 스코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프리폰탈 코르텍스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뭐 초리형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제 각각의 그런 스코어에 대한 지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총 여기서 보시면 0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0번째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컬럼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컬럼들이 이제 Z스코어의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이 있는 트랙들을 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특정한 그런 패턴들을 뽑는다든지 하는 이제 사후적인 분석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분석을 하는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각각의 논코딩 변이들이 어떤 티슈랑 어떤 셀 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변이들이 가장 많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딜리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런 효과를 이 셀레블럼에 가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인포머의 분석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전자유전체에서 얻어냈던 변이들,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퀄러파잉 베리언트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뽑아냈던 변이들을 이제 이 인포머에 넣어가지고 이 예측을 해보고 관련된 그런 생물학적인 해석 혹은 뭐 예측에 대한 그런 개발들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글 콜앱을 통해서 인포머의 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전자유전체 유전 변이 분석을 시행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연구나 개발에 적용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